자, 그래서 오늘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쨌든 개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변화를 살펴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갈수록 이제 인구가 30%가 넘었어요. 1인 가구가 30%가 넘고요. 특히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줄잖아요. 그죠? 출산율이 줄면서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초고령, 일본에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 우리는 특히 농업은 지난 첫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농업은 더 일찍 고령화 사회가 진행됐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초고령화, 25%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니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노동력으로 많이 투자해서 생산을 하는 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농업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아까 또 얘기했던 다산청약공의 편농처럼 편리한 농업, 이런 농업이 좀 지향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인 가구 비중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그 속안에 더 살펴보면 1인 가구들도 세대별로 그들의 니즈가 다르더라고요. 10대, 20대는 뭐 학교 때문에 1인 가구 나와 있는,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는 1인 가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 40대는 직장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1인 가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50, 60대는 이제 독거 노인들이나 이렇게 혼자 된 그런 분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따라서 이 시장을 보면 그들의 원하는 니즈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가격은 비싸도 되지만 몸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이거보다 더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고, 워라밸이라고 해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직접 내가 가서 경험을 해보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어쨌든 인구의 변화를 보면 크게 이렇게 변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도 점점 더 1인 가구들이나 이런 솔로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지만 저희 조카도 그렇고, 부모님이 하라고 해도 결혼을 잘 안 하니까, 또 결혼해도 우리는 둘만 살겠다. 특히 청창농 중에서도 그 임실에 이름도 제가 지어줬는데 소풍원 농장이라고 유튜브를 요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두 부부도 두릅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낳지 않겠다. 그래서 귀농한 거니까 제가 한 4년 됐나 봐요. 그래서 왜 아이를 안 낳냐 막 그랬더니 두릅을 장목을 선택한 이유도 두릅을 수확철에 딱 생산해서 판매하고 나머진 두 부부가 여행만 다니겠다, 막 이렇게 여행주의자야, 뭐 이렇게 살겠다 그랬는데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못 가고 여행을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뭐 두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누가 예전에랑 많이 달라진 거죠. 예전엔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게 내 본분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내가 즐겁게 살면 좋아, 우리 둘이 만족하면 되지, 이렇게 좀 많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알아보면, 저도 사실은 이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최재천 박사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한 15년 전? 14년 전? 뭐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인생은 잘못하면 100살까지 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래요? 평균 연령이 100세예요. 그죠?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어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그래서 평균 연령이 100세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 최재천 박사님 다윈농 강의하신 분이에요. 서울 아시죠? 예전에 서천 생태원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이제 25살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한 걸 취업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하게 되면 그 25년을 배운 걸 가지고 사회에 환원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50이 되면 다시 100살까지 살지 모르는 남은 50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은 5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릴 때 태어나서 공부에 학습을 했듯이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때쯤 이제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 이런 기관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많이 백화점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정말 우리는 학습에 대한 걸 항상 갈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트렌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시니어들이 사실 X세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거든요. 여러분의 X세대 지금. 그래서 그 세대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래서 이 사회에서 다 은퇴하는 세대잖아요. 은퇴를 했지만
그들의 재력은 가장 힘이 크고 아직은 아이디어는 청년들이 많지만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자잖아요. 그죠? 투자자들 그들이 그래서 펀딩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욕구가 많다. 그래서 전공에 불문하고 전에 내가 다 했었던 일에 불문하고 어떤 거든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았다는 게 작년에 트렌드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예, 다시 원론 돌아갈게요. 그래서 25년 동안 공부한 걸 25년 동안 사회 환원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뜬 게 뭐냐면 이 사회가 모두 100세까지를 책임지지 않잖아요. 이 사회 보장제도가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1인 창업이 많이 뜨게 된 거죠. 1인 창업. 그래서 창업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생기면서 청년 창업, 시니어 창업 이런 단어도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1인 창업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농업에서는 2016년도에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귀농 창업, 농업 창업 이렇게 농업 쪽에도 그 창업 예산으로 창업이라는 걸 지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면 그럼 모두 다 성공하느냐 이런 자료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창업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도 지금 제가 갑자기 데이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카페 창업도 그렇게 많잖아요. 몇이었는데 수치가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예. 근데 생긴 것만큼 없어지는 카페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결국 시장 조사를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카페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나만의 특이함.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는 어떤 것일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차별화를 좀 가지고 가야 끝까지 성공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 특히 여기도 이제 영동도 과일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14년 정도 쭉 지켜보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과일을 하시면 과일 농산물을 소확해서 판매하는 1차 농산물을 이전 정도였어요. 이런 정도. 그러다가 2017년도, 18년도 들어와서 청창농들이 많이 양성되면서 그들이 들어와서는 이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청을 많이 담그더라고요, 청. 그래서 저도 사실 살짝 걱정됐던 게, 저 음성에 가면 체리 축제 하잖아요. 지난주에 했거든요. 예, 그 체리를 청을 담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체리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다 청을 담으면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지? 전부 다 해서블 시설에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었는데 다행히도 카페나 또는 이 체험을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이 좀 승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과잉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출을 많이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 샤인머스켓도 그렇지만 딸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수출되어 있는 거 90%가 국산 딸기라고 합니다. 예, 제가 재작년쯤에 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창업을 해서 다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어느 교수님이 쓴 그 논문에 보니까 한 번에서 성공할 그러니까 실패 한 서너 번은 해봐야 반의 성공이다. 이런 결과예요. 그만큼 창업은 쉽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농업에서의 창업은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정말 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사회적인 환경이, 일단 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가 너무 많이 바뀌고요. 요거는 유통할 때도 한번 또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을 했어도 바로바로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똑같은 밀이야 아니면 똑같은 포도를 재배해도 나만의 차별화가 포장이 남다르거나 아니면 배송이 남다르거나 아니면 품질, 안전, 인증 이런 것들이 남다르거나 뭔가의 차별화가 있어야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특히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귀농이잖아요. 귀농이든 귀촌이든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다 버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하셨던 일 중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오는 것이 저는 창업의 가장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래야 도시하고 좀 더 다른 건요. 도시는 경쟁 속에서 경쟁을 하지만 농촌에서는 나와의 경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요? 우리 다음에 창업 설계 시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번 작성해 볼게요.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생산하는 거 막 밭에 물 주고 김매 주고 막 이런 게 잘 맞는 사람 있죠. 저요. 예, 김매 주고 매일 바라봐주고. 사실 지지난주에 씨를 뿌렸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안 나오는 애인가요? 막 이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씨를 뿌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주말이면 가서 매일 그거 바라보는 거. 이게 저한테는 힐링이거든요. 네, 이런 거. 이건 제가 이게 체질이 맞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게으름뱅이 농부처럼 난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포도나무 호두나무 심어놓고 한 10년 후에 호두 떨어지면 그거 주워다가 그걸로 뭘 해보겠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셨던 거, 전에 일하셨던 거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버리지 말고요. 그걸 좀 더 자원을 활용해서 더 붙여서 또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거와 연계된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시장 조사를 해서 그러면 아마 실패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게 뭐였냐면 남들이 하니까 해서 한 거예요. 특히 제가 처음에 여러분 농업인들 만났을 때 그때 인기됐던 게 뭐냐면 블루베리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로니아예요. 블루베리는 특히 아로니아 때는 아로니아는 심기만 하면 제약회사에서 다 가져간대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다 심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 경영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 예, 수요는 한정적인데 특히나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1인 가구도 늘었어요. 근데 나만의 시장을 나는 남들이 이거 된다니까 이거 소문으로 듣고 이걸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걸 폐목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견뎠던 분들이 요즘 블루베리는 좀 더 잘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로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맛이 어떻다 이래서 많이 안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데는 지난번에 아마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체험으로 하거나 또는 뭐 피클이나 이런 가공품을 만들거나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창업 얘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갈수록 창업이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분야들을 보면 어떤 분야가 많이 있었냐면 이런 인공지능 분야나 빅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이런 분야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IR 발표 그거 여기도 있나요? 아, 여기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도 하기도 하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뜨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서비스 플랫폼이 어떤 게 있죠? 우리는 서비스 플랫폼 뭐 있어요? 당근 같은 거 있죠. 당근. 당신의 근거리. 맞나요? 활용을 안 하시나요? 네. 그래서 당근 많이 쓰시죠. 저는 당근이 정말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시작하게 됐을까 굉장히 좀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는 필요 없는 거지만 누구에게는 이제 N이 되는 거죠. 새로운 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지금은 거기서 농산물 판매도 하잖아요. 특히 가까운 근거리니까 당신의 근거리니까 오늘 생산한 거 올리면 판매가 되죠. 네, 이렇게 많이 활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베리에이션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분야에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농업도요, 창업하듯이 해서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2017년도부터 올해 몇 년 차예요? 몇 차예요? 청창농 없나요? 몇 차예요? 여기 앞에 청창농 아니에요? 몇 년 차예요? 청창농 맞죠? 몇 년 차예요? 된 지가? 올해가 아마 4년인가 5년 차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23 7년 차인가 봐요. 6년이나 7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네, 그만큼 창업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창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창업할 때는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한번 쭉 써보고 그걸 연결해서 내가 잘하는 걸 사업으로 이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여로 이렇게 귀농한 친구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요.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농업은 전체적으로 생계농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스마트 농업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생계농에서 우리가 그 1차 농산물 그때는 노동집약적 농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원앙소리처럼 소가 농사를 짓는 농기구 대신 가족 대신 가족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는 시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소득이 불균형하잖아요. 도시화하고 농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6차 산업이라고 했죠. 6차 산업.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하려고 했던 걸 2022년도부터 이제 치유농업. 그래서 이번에 경상남도 기술원에서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치유농업을 접근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경쟁력이 너무 세요.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뭐 400대 1인 데도 있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만큼 40명 뽑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자비담으로 한 150 막 이렇게 내요. 좀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학교 기관마다. 그래서 그렇게 내면서까지 치유농업 전문가가 되려고 하나? 거기에 응시를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니어도 돼요.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치유농장 운영 전문가가 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자원이, 다음에 조사하겠지만 자원이 나는 이런 걸 잘해요. 아이들하고 노는 걸 잘해요. 아니면 나무에 대한, 숲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숲치유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연결해야 되겠죠. 또는 나는 우리 산이 있어요. 산에 둘레길이나 뭐 걸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나는 요양보호사를 했었어요. 뭐 이것도 내 자원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치유농업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치유농업은 단순히 체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치유라는 서비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특히 치유농업은 제가 얘기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한국의 치유농업은 사회적 농업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테스트 배들 보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농업, 그래도 데이터 농업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귀농에 대한, 농촌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2020년도에는 뭐 45만 명을 넘었어요. 막 50만 명에 육박해요. 막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더 깊이 좀 조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귀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인근에 있는 곳으로 주변으로 귀농을 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래 저 장흥 이런 아래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불균형은 좀 더 심화된 거죠. 도시 근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귀농 전 소득.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앞으로 귀농 몇 년 차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서 가야겠다. 귀농이면. 귀촌이면 뭐 소득보다는 내가 받는 연금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하셨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3가지의 미션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의 사업은요, 뭐 일이 있어야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이걸 거꾸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업으로 연결하면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 안에 일이 있게,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만족하시나요? 만족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여러분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도대체 행복이라는 지수는 어떤 걸 행복하다라고 하고 어떤 걸 덜 행복할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객관화인데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복하다. 여러분은 행복한 게 어떤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르고 막 존경심이 많아져. 막 이러면 행복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라는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존 조건인 건강, 돈,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해. 이런 거. 요게 5배는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야망이 있고 막 자존심이 있고 유머러스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막 이러면 나는 더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한 3배는 더 높아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중앙 쪽의 정책이 좀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영동군에 왔어요. 영동군에 와서 영동군에 관련된 정책을 알고 싶다 이거죠. 네,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을 어떻게 크게 편성을 해도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에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군마다 다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귀농 자원 중에 어디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제안을 하겠죠. 9월에는 이제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럼 내년에 집행될 거겠죠. 그렇게 올려서 내려오면 우리 시군에 맞게 쓴다는 거죠. 이를테면 서산 같은 경우는 집들이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다르지 큰 예산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쓰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중앙에서는 이런 개선 사업이 있고요. 증개축 사업도 있고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기 내려오면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TO가 있나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 정책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3가지 유형 중에 또 여러분이 창업 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100시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 창업 자금을 받을 때도 개인의 신용도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의 조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농협에서 땅을 사서 농업을 하려다 보니까 3억이 필요하다. 근데 전부 창업 교육 받을 때는 저리로 해준다는데 나는 왜 3%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신용도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사업을 받으려면 여기 영동군에 TO가 있어요. 몇 명까지 되는지. 근데 올해 예를 들면 10명이다. 근데 여러분이 10명 안에 들면 사업을 받을 수 있지만 12명이다. 그럼 2명은 누군가는 빠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꼭 생각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주무관님이 가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앙의 얘기를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더 자세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실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은 9가지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죠. 우리가 군에서 그렇죠? 웃자니까 안 웃네요. 네. 피부로 와닿는 건 없어요. 뭐라고요? 피부로 와닿는. 액션을 해야죠. 그냥 주진 않아요. 아까 스마트팜도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할지. 사실 이거는 국비든 시비든 국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도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지금 국가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한테 교육을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국가의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업이든 사업계획서는 쓰셔야 돼요. 내가 이걸 뭐에 쓰려고 하는지. 그리고 참고로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작은 사업을 받아서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결과보고까지 잘하시면 다음 사업을 줘요. 근데 처음부터 8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사업은 잘 안 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거 영상 찍어서 좀 걱정인데 우리나라는 인맥사회라 어쨌든 활동을 좀 더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잘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는 그래서 기관의 담당자,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기관장님, 소장님들, 좀 알아두시면 알아놓고 뭔가 자꾸 큰 소리 치고 제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있는지만이라도 알면 미리 내년에 있을 사업도 올해 준비하면 되잖아요. 준비라는 게 별게 없어요. 사업계획서 잘 쓰는 거니까 다음에 창업 설계 할 때처럼 내가 주변에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포도를 샤인머스켓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차인데 그걸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사업계획서를 쓰죠.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내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첨부돼야 되겠죠. 사업계획서에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냥 창업자금으로 받아서 내가 민자 경상부조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마을 기업 쪽으로 가서 사회적 경제 쪽에 받을 건지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농촌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여기만 이 농업 기관 군청이나 그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쪽에만 사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기청에도 있고요. 또 창업기관에도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여러분이 찾고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자꾸 해야 저 이런 거 하려고 해야 하지 사업을 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 대신 알아두면, 사람들을 많이 알아두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농촌은 특히 영동 쪽이나 저 아래쪽이나 뭐 이렇게 도시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많지 않아요.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더 없어서 그런지. 그럼 청송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을 안 쓰면 기관에서는 또 안 돼요. 써야 내년에 또 사업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갖고 온 거 있지? 이거 한번 내봐. 이렇게 연락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많은 활동을 좀 하면서 기관을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참고로. 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사업 받은 분도 있어요. 그 사업은 뭐였냐면, 청송은 사과가 유명하죠. 사과나무로, 나중에는 치우농업 갈 건데, 일단 그 농가 레스토랑이라고 사업이 있거든요. 영동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농가 레스토랑 사업을 받았어요. 그것도 본인 차례가 아닌데 어떤 분이 포기하셔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특히나 내가 이분하고 이 담당하시는 분을 쏠 수가 없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사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레스토랑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귀농귀촌 농촌의 흐름을 보면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인구 구조는 또는 이제 인구 구조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 여건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인구는 좀 더 감소하면서 특히 고령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농촌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게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요즘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막 4번을 이어서 40명씩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되니까 두 번으로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집을 하려고 해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여기에서 수업할 때 12명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여기가 아마 한 번만 해서 그런지 인원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어쨌든 많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워라밸을 중시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라밸. 그 다음에 언택트 만나지 않고, 예, 우리가 이제 그 SNS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은 자꾸 저성장이잖아요. 지금 뭐 3고 시대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럽은 좀 금리를 인하시켰지만 아직 인주는 그대로예요.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 밀집 지역에는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고 살긴 더 힘든데, 농촌으로 가서는 삶은 쾌적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었죠. 지난 시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도심권하고 저 지방하고 더 심화가 더 양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농업 농촌의 비전은 뭐냐면, 농촌을 좀 더 밝게, 좀 젊어지게, 그래서 청창농을 많이 양성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할 때 사전 준비 체계를 마련했는데, 전략이 뭐냐면,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농협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청년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스마트팜 시설이 있는 데에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창업교육 받으면서 해볼 수 있게 스마트 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분양처럼 사는 건 아니고 해볼 수 있는 배들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 기관에서 양성도 하고 이런 관리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특화 마을 사업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귀농귀촌 커뮤니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도 아마 그거 보고 여러분이 교육에 신청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어쨌든 준비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좀 서칭하라, 이런 얘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농촌 자원, 취창업 지원 확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농협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사업을 하죠. 그래서 농촌의 일자리들을 서로 연계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 요게 자료를 드렸으니까 행안부나 중기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도 행안부 사업이죠. 이런 마을기업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단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럼 이 마을 기업 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사회적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비 과정을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 예비로 인정을 해줘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5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2년의 예비 과정을 마을 기업을 운영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2년에 1억 지원을 해요. 예전에 8천이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여기 심사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핵심 목표? 핵심 미션. 미션은 그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이라는 게 70세 이상도 취약계층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도 취약계층이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도 취약계층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건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뭐 5명의 조합이 되면 되는데 그 중에 뭐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70세 이상은 요즘은 정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70세 이상인데 그들이 취약계층이에요. 그럼 70세 이상하고 같이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 이러면 마을기업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미션들이 다 달라요. 여기는 이제 주도형 일자리 창출 행안부 사업이지만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마켓을 열거나 막 이런 사업들도 여기서 있는 거고요. 로컬 푸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좀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가장 어려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5명의 조합이 잘 안 돼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특히 마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원주민들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 마을 사업에는 사업을 뭐 얼마를 받았다, 8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8천을 다 나눠주는 줄 알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1억이지만 어쨌든 2년에 걸쳐 올해 8천만, 올해 뭐 4천 받고 내년 6천 받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야 돼요. 우리 마을에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사업 계획서. 거기에 미션이 그거라고요. 같이 함께 하는 거. 사회적 경제니까, 공유니까, 그 함께 하는 사업이 가장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기업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에 할 거지만 지금부터 이 회의록 작성을 잘 해두셔야 되고요. 만날 때마다 사진 찍어서 그 뭘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만 먹어도 회의로 뭐 식사를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회의록을 다 작성해서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 사업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점수가 높아요.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충북에 충주였나요? 충주인가? 거기 지역이? 단양인가 충주인가 거기에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생태 화장실도 만들고 막 이런 데 있어요. 사회적 기업. 모르시죠? 거기가 좀 많이 유명했었는데 예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난방 텐트라고 혹시 아세요? 난방 텐트. 그거 만드는 청년들이 1등 했었어요. 그때. 제가 심사했을 때. 그게 뭐냐면 난방 텐트 따스미라고 그러나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부유층이라 못 들어보셨구나. 왜 독거노인들이나 겨울철에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텐트에 텐트. 난방 텐트. 그 방 안에 텐트를 치는 거죠. 그러면 새는 찬 공기만이라도 막아줘도 따뜻하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사업 발표할 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서 뭐 난방 텐트 따스미 막 광고도 하고 그랬던 거지, 처음에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사업 계획 발표를 너무 잘해서 그 청년이 1등으로 선정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런 게 다 행안부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 정보 플랫폼이 있죠. 그 다음에 재능 나눔. 재능 나눔도 사회적 경제 활동이에요. 특히 재능 나눔은 농어촌공사에 들어가 보시면 재능 나눔 수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수혜 신청하셔도 좋고, 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신청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재능 나눔도. 사실 저도 처음에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재능 기부였어요. 제가 자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연 2천만 원인가를 지원해준 것 같아요. 실비를 빼고. 실비도 다 지원해줬어요. 차비도 주고요. 숙박비도 주고 주유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이런 어려운 마을들을 돕는 일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특히 그게 다 농촌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다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건 영동군에 오시면 영동군 거, 또 여러분 중에 뭐 청주로 가신다면 청주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은 그렇지만 그걸 실행하는 데서는 이름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략 3. 농업 생산 밀자. 아직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아마 실감나지 않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농협이나 주변의 기관들에서 여러분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자금들이 많죠. 그래서 뭐 생활자금, 그 다음에 경영자금, 그 다음에 농지를 지원하는 자금. 이것도 청년들을 위한 농지은행에서는 먼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청년하고 만약에 신청을 했다, 임대를, 그러면 청년 우선이에요. 그리고 청년은 나중에 그걸 매매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되죠. 네, 이런 것도 농지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단계 전략. 이것도 뭐 주변 환경들, 뭐 이런 거, 농촌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의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부 정책 지원 자금이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까도 스마트팜 얘기할 때 보니까 얼마를 지원해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던데, 크게 유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책 지원 자금,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이를테면 청년들 경쟁력 제고 사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에서 시드머니 주는 걸로 한 1,000만 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그건 없어졌고요. 그래서 100% 자부담 없이 그냥 주는, 무상 지원하는 이런 자금이 있어요. 정책 자금을. 근데 이거는 크지는 않지만 뭐 용도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청송에서 받았다는 농가 레스토랑 사업 이런 것도 정책 지원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 자금이긴 해요. 근데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돼요. 그게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의 이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농촌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맛집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일부가 자기부담금이에요. 갈수록 커져요. 예전에 제가 서천에서 모신입덕 할 때 그때만 해도 뭐 20%, 30% 그랬거든요. 30%도 많다 그랬어요. 떡집 오픈을 했는데, 모신잎이라고 해서 깻잎처럼 생겼는데 모신잎 혹시 아시나요? 예, 모신잎으로 떡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5억이었어요. 가공 사업으로. 예, 근데 그때만 해도 10%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지금은 거의 뭐 자부담이 50%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보면 어쨌든 작지만 정부 정책, 무상으로 주는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 일부 있는 자금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저온창고 지원 사업들 같은 것도 자부담 있죠? 예, 시군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거 일부는 자기부담, 일부는 지원 자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지원 자금, 그러니까 융자해 주는 거죠, 융자. 유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융자는 저리로 융자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더 저리로 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크게 나눠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업들을 보면 그 중에 일부인데요. 이거는 농진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1단계에서 창업 지원 사업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사업이 이거거든요. 영농 기초기술교육, 그쵸? 그래서 귀농에 관심이 있으면 일단 귀농 기촌 교육을 받아봐라. 그래서 내가 농촌에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성 같은 데서 여기에서 일부를 아예 살아보기로 해요. 그렇게 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귀농하신 분의 집에서 그 마을회관이랑 집하고 가까운데 거기서 실제로 1박을 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는 이제 올해는 아마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1박 2일이나 2박 3일도 진행할지 몰라요. 우리 과장님이 올해 그렇게 할까? 다른 시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군에 따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귀농을 안 해도 아직 안 했어도 한번 할까 말까 이 지역도 한번 가보고 저 지역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 단계까지는 이제 귀농 교육을 100시간을 이수하셔야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런 창업 자금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창업 자금. 예, 3억이나 3억 5천까지 됐죠. 그렇지만 65세가 넘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어느 시구는 또 62세고 어느 시구는 65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단계에서는 그 교육을 받아서 교육 시간을 이수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만 100시간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우리가 몇 시간이죠? 우리는 5시간씩 50시간, 48시간인가? 40시간인가 그럴걸요? 그럼 60시간 부족하죠? 온라인으로 3분의 1 채우시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또 교육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교육을 받으시고, 이 기초교육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재배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프로그램을 법무사님 넣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지만, 또 농기계나 뭐 안전교육, 그 다음에 창업교육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재배 쪽의 교육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들어보고 싶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중에 나 샤인머스켓 괜찮은 것 같아. 영동에 내 지인이 사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현장 실습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 실습 사업은 멘토링 사업이라고도 해요, 일명. 그래서 멘토가 있어요. 멘토는 기존 농업인 중에서 선도농가, 잘 하신다는 선도농가 인력 풀을 여기 센터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잘 아시는 분이 선도농가다. 그럼 그분을 손잡고 와서 이분한테 배울게요. 그래도 돼요. 요 사업이 있어요. 요 사업은 멘토 멘티라서 현장에서 배우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론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농장으로 가거나 내 농장을 와서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평균 7개월 동안 평균 8개월 동안 70만 원인가? 7개월에 80인가? 제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농진청 걸 받아서 했는데 까먹었어요. 평균 7개월에 월 80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7과 8 중간에 제가 헷갈렸는데 8개월인가? 7개월인 것 같아요. 7개월에 멘티, 여러분들 신규 농업인에게는 80만 원을 주고요. 멘토에게는 40만 원을 줘요. 멘토에게 주는 건 시간을 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는 거고, 그 사실 40만 원 받자고 이거 하진 않아요. 농업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농장도 와서 봐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알속기는 어떻게 하는지, 유인은 어떻게 해주는지, 또는 뭐 이런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양액재배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우시면서 그분 농장 하는 걸 보고 일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 농장에 와서 봐주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멘토링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이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사람은 많이 뽑아서 사업을, 예산은 많이 들였어요. 예산 여기를 안 써있네요. 예산을 엄청 들였는데 하고 나면은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같은 마음은 지금은 막 시켜만 주면 잘할 것 같죠. 멘토 도움 주고 막 서로에게 윈윈이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멘토들은 이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면 적지도 않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뭐 출석도 출근은 아니지만 그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귀한 시간을 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좀 기분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인간이니까. 또 멘티들은 나 이번에 수업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뭐 상추 다 따놓고 가라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좀 상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아래 시군 가면 제가 전국에 다 설명회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감동적인 그 스토리인데 원래는 태권도 관장님이셨는데 딸기 농사 짓는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이 딸기를 그 손주가 이제 태권도 배우는데 딸기를 자꾸만 갖다 주시니까 그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 농장을 놀러 갔다가 귀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기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분 보고, 그 어르신을 보고. 그래서 그 조금 거리가 된대, 한 10분, 15분 거리인데도 하우스를 샀대요. 아니, 샀다나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영화에 나오는, 아니, 우리 학교 의좋은 형제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에 서로 뭐를 갖다 놓고 가져가고 막 이렇게 갖다 놨는데 또 뭐가 우리 농장에 와 있더래요. 제가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만큼 서로에게 배려를 많이 해요. 서로. 네. 그렇게 해서 귀농하게 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멘토를 가족처럼 하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좀 더 수월한 거죠. 그때 뭐를 갖다 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뭐 서로 그랬다고 사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 줬어요. 또 뭐 작게는 작은
네, 일을 많이 시켰나 보죠. 할 일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하여튼 멘토링 현장 실습 사업. 사업명은 현장 실습 사업인데 우리가 흔히들 멘토링 사업이라고도 한다고요. 그 80만 원 주는 거는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요. 멘토하고 밥도 먹고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농장에 도움이 되고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게 창업 지원 사업이니까. 창업 지원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끝나면 자, 이론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해봤으니까 이걸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겠죠. 내가 포동농장 가봤더니 이거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시장조사라는 걸 해야 되겠죠. 이 수업이 이거예요. 창업수업. 근데 올해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아쉽게도. 근데 뭐 다른 모양으로 또 생기겠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는 앉아서 다시 사업계획을 쓰는 거예요. 내가 포도에 1000평을 하고 있어요. 1000평에서 샤인머스켓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지금 현재 시장 조사를 해보면 그걸 다 검색도 해가면서 가격은 얼마를 받고 들어가는 투입비 어디에 나와요? 1000평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디 나온다 그랬죠?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첫날 다 얘기해줬는데 어디 보면 1000평이면 얼마가 들어가요? 경영비 얼마 들어가요? 어디 나오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사이트 어디? 위드? 위드도 예, 농작 경영 기자이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이제 작성도 하고 뉴스를 보는 거고요. 농진청의 농사로라는 사이트 보라고 그랬잖아요. 소득 분석표 오른쪽 위젯 얘기했죠? 한 명만 안 해. 예, 농사로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또 하나의 사이트예요. 농사로 농업 기술에 나오는 거. 아셨죠? 농사로에 보면 오른쪽에 위젯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아직까지 2023년도 거 안 올라왔고 22년도 기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예, 소득 분석표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작물에 경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소득이 얼마가 생기는지 300배 10R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고 싶으세요? 고추? 뭐 포도? 또 뭐 원하는 거 다 있어요. 특수작물 빼고는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거기에 작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충북도 나오고요. 전국 평균도 나와요. 충북 평균 찾으시면 되겠죠. 충북 평균 중에서 뭐 포도다 아니면 뭐다 이걸 찾아보시고 체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체리로 안 나오고 양행두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10R당 들어가는 경영비가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 전문 농업인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그 평균보다 낮게 책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내가 소득이 얼마쯤 될 것 같으니까 나온다고요. 거기에 300평 10R당이니까 300평이면 곱하기 3.3 하면 1000평 되겠죠. 네, 1000평 기준으로 쭉 엑셀로 하시든 이렇게 해보시면 환산해보시면 이 정도 소득이면 되겠다. 이 정도 경영비면 이거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 아니에요? 얼마가 투입되고 얼마를 수확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시작으로 했을 때 그럼 이 정도 하면 나는 생산해서 도매시장에다 해놓고 그냥 팔아도 소득은 되겠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소득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거래 하시거나 직거래 채널 유통을 배워서 직거래 하시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거나 이게 6차 산업이잖아요. 가공을 하거나 또는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이걸 갖고 있어. 그러면 그런 치유 농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정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이냐. 버섯 재배하는데 3, 4개월 후에나 수확하는데 3, 4개월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귀농이면 이게 직업이면 그럼 3, 4개월 동안 다른 데 어디에서 소득을 찾아야 될까? 이걸 찾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쓰는 그런 컨설팅 기법을 통해서 BCG 분석이라든지 또 뭘 했죠? 여러 가지 STP 고객 찾는 거 이런 것도 여기에 다 수업이 들어 있었죠. 질문해도 됩니까? 네, 해도 됩니다. 멘토링 구간하는 부서도 여기요? 여기서 이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기술센터. 네, 기술센터. 네. 센터입니다. 요것도 센터예요. 다 센터. 요거는 기술원에서도 해요. 경북은요, 이거를 거꾸로 이 교육 받는 사람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작년에는. 이게 없어졌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북만 특별히 거꾸로 해. 멘토로 지정된 사람이 있어요? 예, 인력 풀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장목의 풀을 가지고 있고요. 없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 모시고 와도 되고요. 예.
요거 대부분은 센터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연결해달라 하면 돼요. 담당과는 맨날 바뀌니까 여기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 부서가 한 부서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담당 주무관님 있잖아요. 그분한테 끝나고 나서 한번 이 사업이 여기 영동에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요즘은 펀드 사업들을 많이 해요. 펀드 사업들을. 그래서 우리 농사펀드 박종민 대표라고 재능기부 같이 했던 분인데 올해 뭐가 사업이 안 됐대요. 체리가 아니고 어떤 과수였는데 그게 아예 안 돼서, 그러니까 펀딩이라는 건 사전에 소비자를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이다 그러면 샤인머스켓 300평, 1000평 이렇게 소비자를 일단 모집을 하거든요. 펀딩은. 그래서 모집을 해서 뭐 한 구자 얼마 이렇게 해요. 그렇게 모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처음에 홍보할 때 수확물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이거 투자하겠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제 예전엔 한 종목당도 했는데 요즘은 쌀도 하고 과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쌀은 부여의 그 조관희 대표라고 그 쌀은 잘 됐는데 나머지는 아마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준비 단계에서 상담 지원하죠. 여기는 시에 아예 그 팀이 있더라고요. 보통 여기도 아마 상담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귀농귀촌 지원하는 팀이 있어요. 저 서류를 선물을 준 것도 군청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거기 연락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거 뒤에 제가 이따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이거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뒤에 연락처가 있다고 하니까 더 자세한 건 군의 연락처를 보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육 지원이 있죠. 크게 상담 지원하는 게 있고요. 교육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교육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특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가서 살아보기도 있어요. 하만에도 아예 빌라처럼 기술센터 옆에 이렇게 건물을 줬어요. 그래서 월 25만 원인가 이렇게 낸다는 것 같죠. 그렇게 살면서 아예 농촌에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이 텃밭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텃밭도 주고 나무도 하나씩 키워보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군마다 운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농닥터 이것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당연히 누리집이나 뭐 SNS를 통해서 하죠. 자, 그리고 실행 단계에선 귀농귀촌 지원 유지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류형 이것도 시군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귀농인의 집도 영동도 아마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것도 귀농하신 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게. 그리고 재작년에도 서산에도 이 사업을 줘서 그 건물을 좀 줬어요. 건물이라기보다 약간 뭐라 그러죠? 모듈하우스 같이 이렇게 집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일손도 도와주지만 일단 농촌에서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6개월,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 단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규 농업의 현장 실습 사업, 그 다음에 귀농창업 주택 구입 사업들, 그 다음에 농장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요거는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컨설팅하는 사업 기관에 그 기술원에서 보통 이 사업을 하거든요. 작년도에도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서 영동도 제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어요. 청년들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사업은. 근데 기존 청년 40세 이상의 사업은 현장 컨설팅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청년들의 사업은 이렇게 많아요. 청년들 사업은 영농 정착 사업도 있죠. 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계농이나 또는 뭐 아시죠? 40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청착농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팜 조성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18년도가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청착농이 2017년도였나? 18년도죠 아마? 그때 일기생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홍보가 덜 돼서 미달이었어요. 청착농이. 올해도 아산 지역은 미달이에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또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은 스마트팜을 하려고 해서 12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팜 시설을 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컨설팅 가기 전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12억을 지원받아서 그때 딸기인가 토마토인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니까 별게 아니에요. 근데
원금 상환하라 도래야 하잖아요. 원금 도래하면 원금에다 이자까지 다 치니까 계산해 보니까 월 800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청년들 자살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이 겁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절대 크게 스마트팜 하지 마라. 그래서 여주의 오성일 대표라고 거기도 2,000평을 한다는 걸 일단 1,000평만 하자. 그래서 1,000평의 스마트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1,000평 더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체험도 하고 본인이 이제 그 네이버의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죠. 그래서 피코 왜 생각이 안 나죠? 피크니코. 네. 그래서 지금은 체험도 하면서 처음에 1,000평 안에서 600평만 재배하고 나머지는 창고나 재배 시설 이렇게 했었는데 관리 시설로 했었는데 지금은 2,000평을 다 체험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뭐 여기 지금 오늘 견학 갔던 거 정도? 요 정도로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점점 좀 규모를 키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청년도 아니고 더 장년층은 더. 자, 스마트팜 보육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35 창업 투자 장기 교육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교육을 들어가 보지는 않아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하는 사업은 지금도 있어요.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로 뭐 농지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전에 그 법무사님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참고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벌써 갈무리네요. 그 평균 여기에 나왔나요? 평균 27개월? 24.7개월인가 27.4개월 정도? 예,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준비한 지가? 1년? 2년? 2년 되신 분 계신가요? 2년 동안 지금 기능 준비하고 있다. 없죠? 1년? 1년도 안 돼요? 마음속으로 준비한 10년 넘게. 마음속으로만 10년을 준비했다고요? 아, 그거 말고요. 교육 이수를 했다거나 어디서 살아보기를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최소한 주소가 왔거나 와 있거나 이런 거 있나요? 있어요? 응? 5년? 5년이면 이제 귀농이 아니잖아요? 귀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건 내가 귀농을 해야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그 기간? 그게 최소 한 2년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난 농촌에 사는 게 좋아해서 딱 들어오면 귀촌은 괜찮아요. 귀촌은. 근데 그렇게 귀촌에서 만약에 농촌에 나는 영동가 살아야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집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농촌에 들어와서 시골에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화합을 해서 사는 걸,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걸 많이 듣고 그분은 떡을 안 돌리고 수건을 돌렸대요. 수건을 돌리는데 수건에 이렇게 쪽지를 써서 편지를 하나씩 조그맣게 써서 우리 가족은 몇 명인데 이렇게 몇 명 몇 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 곳곳에 이제 수건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장님이 그 경운기 타고 막 가시다가 거기 누구 이사온 누구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거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그래? 마을에 간 지하에 가면 수건 많으니까 갖다 써 그랬대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게 그냥 수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사실은 농촌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곳이 농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가장 모르는 데서 사는데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내 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명이라도 좋으니 내 편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귀촌은 특히. 왜냐하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귀촌은 특히 많이 좀 들어야 되고 저도 뭐 가끔 가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잖아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다 내야 돼 그래. 그래요? 막 이러면 굉장히 예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 근데 이제 귀농은 달라요. 귀농은 정말 달라요. 저도 뭐 안 해봤을 것 같죠? 저 1,000평을 해봤다니까요. 그 중에 300평만 해봤지만 저는 가장 빨리 땅을 소비시켜야겠다. 그래서 주말 농장을 했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데로. 머리 잘 썼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1,000평 중에
그 400평 정도? 그거 훅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평은 제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줄은 수미감자, 한 줄은 백두? 뭐 이거 별걸 다 해봤어요. 땅콩 막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기술센터에서 와서 다 이거 해줬어요. 그 다 깎아주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했지, 아니었으면 아마 끝까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뭐냐면, 그 제가 주말농장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을 빨리 이걸 소비를 해야 되니까 땅을 누군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거 분양을 다 해놓고 몽고 텐트 치고 음악 공연해 가면서 마을 분들 초대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도시민 초대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을 분들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땅을 샀을 때 저 여기 땅을 샀는데 앞으로 주말농장 이렇게 하려고요 그랬으면 아마 그분들이 막 물도 주고 과일도 주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애기들이 와서 물 주고 막 그러니까 전화가 한두 번씩 오는 거예요. 저는 분양은 다 끝났는데 마케팅을 잘하니까. 아주 자랑이에요. 전화 와서 흙 떨어진다고 했다, 애들이 시끄럽다고 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과일 바구니 사들고 집집마다 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이미 마음문이 닫힌 거죠. 이미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서 저기 주말농장 할 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막 이래도 의미가 없어요. 마음문이 닫히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돌려줬어요. 그 하던 걸 다 제가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제 거 300평만 그 해만 마무리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 땅을 다 팔았어요. 원래 25,000평 중에 1,000평만 개간한 건데 그걸 다 팔았어요. 지금은 그쪽에 가지도 않아요. 저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을 분들이 한둘이라도 내 편이 있어야 된다. 제가 굉장히 생각을 잘못한 거죠. 저는 저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준비 다 되면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귀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서, 제가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샀어요. 조금 샀는데 1억 5천을 들였어요. 예를 들자면 1억 5천 깎아서 1억 5천을 샀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금리로 월 30만 원은 나와야겠더라고요. 그럼 월 30만 원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는 그 정도 나오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때 샀을 때, 그러면 기회 손실이잖아요. 1억 5천을 땅에 묻었는데 30만 원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만 원짜리 몇 개를 팔아야 될까? 10만 원짜리 3개를 팔아야 될까?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농장이라면. 집을 진 거는 경영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랬죠. 경영과 가게는. 그건 빼고.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귀농이면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산출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걸 6차 산업으로 할 건지, 그냥 1차 생산만 해도 이 정도만 벌어도 될 건지,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쉬는 시간 10분.